가면의 성. 완벽한 사기꾼에게는 더 완벽한 복수를. 프롤로그, 비오는 날의 카페, 그리고 그림자. 에스프레소 머신이 거친 스팀을 뿜어낼 때마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회색빛 도심이 흐릿하게 번져갔다. 남유리는 젖은 행주로 나무 테이블을 닦아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오후 4시. 비오는 날 특유의 눅눅한 공기와 씁쓸한 원두향이 매장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유리에게 이 카페는 단순한 생업의 공간이 아니었다. 전 남편의 외도와 폭언, 그리고 피를 말리는 이혼 소송 끝에 간신히 건져낸 아파트 한 채와 이 카페가 세상에서 유리가 가진 전부였다. 하나뿐인 아들 준서를 지켜내기 위해 쌓아 올린 유일한 요새. 딸랑, 맑은 종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젖은 우산을 정돈하며 들어서는 남자의 실루엣. 오정훈이었다. 유리는 아직 알지 못했다. 저 남자가 처음 카페 문을 연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을 샅샅이 해부한 사냥꾼이었다는 것을. 제1장, 6개월간의 연구, 그리고 완벽한 폐역. 오정훈이 남유리를 처음 발굴한 것은 그가 카페에 나타나기 정확히 6달 전이었다. 그는 이 도시에서 결혼 사기와 불법 건강식품 유통을 병행해온 가족 조직의 실질적 기획자였다. 아버지 오병철, 누나 오정미, 어머니 권순자. 4사람은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수년간 같은 방식으로 이혼 여성을 타깃으로 삼아왔다. 타깃 선정 기준은 단순하고 냉혹했다. 첫째, 이혼 경력이 있을 것. 재혼에 대한 간절함이 판단력을 무너뜨린다. 둘째, 어린 자녀가 있을 것. 가족이라는 키워드에 더 쉽게 무너진다. 셋째, 독립적인 자산이 있을 것. 특히 담보대출이 가능한 부동산. 넷째, 사회적 고립 상태일 것. 친구나 가족의 조언을 받기 어려울수록 좋다. 남유리는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다. 정훈의 조직은 먼저 유리의 카페가 등록된 사업자 서류를 통해 건물 임대 계약 정보를 파악했다. 지인을 통해 그녀의 이혼 경위와 전 남편과의 분쟁 기록을 열람했다. 등기부등본으로 아파트 시세와 대출 여력을 계산했다. 카페 주변 상권 분석 자료와 월 매출 추정치까지. 정훈이 카페에 처음 들어선 날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성된 청사진이 있었다. 회수 목표액 1억 2천만 원 이상. 소요 기간 예측 4에서 6개월. 성공 확률 95%. 정훈은 첫 방문에 커피 한 잔만 주문하고 아무 말도 걸지 않았다. 두 번째 방문에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유리가 카운터에서 영수증을 정리하다 실수로 잔돈을 흘렸을 때 그가 먼저 주워서 건네며 짧게 웃어 보인 것이 전부였다. 세 번째 방문에서야 그는 말을 걸었다. 항상 혼자 운영하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조심스럽고 진심 어린 듯한 어조. 하지만 그 질문은 이미 개선된 것이었다. 유리가 아르바이트 없이 혼자 매장을 꾸린다는 사실을 그는 사흘 동안 관찰하며 파악해두었다. 네 번째 방문부터 그는 유리의 피로 회복제를 사왔다. 10번째 방문에는 유리가 지난주에 아무 생각 없이 한 말, 요즘 손목이 좀 아프다는 말을 기억하고 파스를 사왔다. 기억해주는 남자. 유리의 다쳤던 마음이 한 겹씩 열리기 시작했다. 오정훈의 배역은 철저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그는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임원이었다. 유리에게 친근감을 주기 위한 설정이었다. 실패의 아픔을 공유하는 남자. 화려하지 않지만 안정적인 남자. 무엇보다 유리의 삶을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남자. 그의 어머니 권순자는 인자하고 소탈한 시골 출신의 노부인의 기본 배역이었으나 유리가 경제적 안정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배역을 수정했다. 여유있고 교양 있는 서울 상류층 노부부. 아버지 오병철은 대기업 공장주 행세를 했다. 실제로 오병철이 가진 것은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창고세 돈과 그 안에서 불법으로 재포장하는 유통기한 변조 건강식품 사업이 전부였다. 하지만 한정식 룸에서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권순자가 두른 진주 목걸이는 가짜가 아니었다. 수십 명을 속여 모은 돈으로 산 진짜 진주였다. 제2장, 사랑이라는 이름의 롤플레이. 교제가 시작된 후 정훈의 공략은 2개의 축으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첫 번째 축, 유리의 결핍을 채우는 것. 첫 번째 결혼에서 전 남편에게 단 한 번도 존중받지 못했던 유리에게 정훈은 매일같이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찬사를 쏟아냈다. 유리 씨가 오늘 손님한테 어떻게 응대하는지 봤어요. 저라면 그렇게 못해요. 진짜로. 준서가 그림을 저렇게 잘 그리는 게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어떻게 키웠는지 보여요. 그 찬사들은 결코 막연하지 않았다. 정훈은 유리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관찰한 것을 구체적으로 되돌려 주었다.
그것이 진짜처럼 느껴지는 이유였다. 유리는 처음으로 제대로 보이는 기분을 느꼈다. 두 번째 축, 준서를 공략하는 것. 정우는 유리보다 준서에게 먼저 공을 들였다. 첫 만남부터 준서가 좋아하는 공룡 피규어를 선물로 사왔고 주말마다 유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아이와 둘이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준서가 아저씨 진짜 좋아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날 유리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졌다. 아이도 좋아하는 남자. 이 사람은 진짜다. 그것이 가장 치밀하게 설계된 함정이었다. 정훈에게 준서는 유리의 심장에 꽂아 넣을 마지막 열쇠였다. 결혼식 직전 정훈은 한 가지 조건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유리 씨, 예민하게 들으면 안 되는데 결혼하면 통장을 좀 합치면 어떨까요? 부부면 재정을 함께 관리하는 게 더 투명하잖아요. 제가 먼저 제 계좌를 다 공개할게요. 유리는 잠시 망설였다. 정우는 기다렸다가 유리가 거부감을 느끼는 것을 눈치채자마자 즉시 철회했다. 아니에요. 유리 씨 불편하면 안 해도 돼요. 내가 너무 앞서갔나 봐. 미안해요. 그리고 이를 다시는 꺼내지 않았다. 유리는 그의 양보에 안심했다. 하지만 정우는 이미 다른 경로로 유리의 재정 정보를 확보해 두고 있었다. 혼인신고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 카페 사업자 등록증,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유리의 현금 유동성과 아파트 담보 대출 가능액이 정확히 계산되어 있었다. 정훈이 결혼을 서두른 데는 이유가 있었다. 법적 부부가 되면 민사소송에서 배우자 재산은닉 주장이 복잡해진다. 유리가 돈을 준 후 이혼 소송을 걸어도 사기죄 입증이 어려워진다. 빠를수록 유리 제3장 조여오는 사슬 대시 4단계 수금 작전. 결혼 후 정훈의 가족이 실행에 옮긴 것은 단순한 한 번의 사기가 아니었다. 치밀하게 단계를 나눈 4단계 수금 작전이었다. 1단계 대시 시험 폭탄 3천만 원. 작전의 핵심은 먼저 신뢰를 증명한 뒤 배신하는 것이었다. 준서의 고열 사건은 우연이 아니었다. 정훈은 그날 오전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준서를 안아주고 볼에 뽀뽀를 해주었다. 그리고 외출했다. 그날 밤 준서가 고열로 쓰러진 것은 우연이었다. 하지만 정훈이 10분 만에 달려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유리가 카페 문을 닫고 귀가하는 시간을 파악해두었고 전화가 오자마자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집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 밤의 연출은 완벽했다. 내가 당신 남편이고 준서가 내 아들인데 당연히 와야지. 유리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3천만 원 요청이 들어왔다. 이것은 의도된 타이밍이었다. 정훈의 가족이 수년간 사기를 반복하며 터득한 심리적 공식이 있었다. 감동의 최고조 시점에서 48시간 안에 요청을 넣어라. 상대방은 감동과 죄책감 사이에서 거절을 못한다. 유리가 처음 거절하자 정훈은 연락을 끊었다. 이것도 계산이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유리 같은 타입의 여성이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항복하도록 실험적으로 산출된 숫자였다. 정확히 사흘째 밤, 유리가 먼저 돈을 보냈다. 오정우는 전화를 받으며 혼자 미소 지었다. 1단계 완료. 예상보다 하루 빨랐다. 2단계 대시 가족 공략, 아파트 담보 7천만 원. 3천만 원 사건이 가르쳐준 것이 있었다. 유리는 직접적인 압박보다 가족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공포에 더 취약하다는 것. 오병철이 직접 전화를 건 것은 그 때문이었다. 시아버지의 역할은 정확했다. 울먹이는 노인의 목소리, 한강물에 빠져 죽겠다는 극단적 표현,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리 스스로 저도 가족이잖아요 라는 말을 꺼내도록 유도하는 흐름. 이 늙은이가 진짜 못 되겠구나. 유리야, 괜찮다. 됐어. 우리끼리 어떻게든 해볼게. 마침표. 포기하는 척했다. 그것이 유리의 죄책감을 폭발시키는 방아쇠였다. 아파트 담보 대출 서류를 준비하는 유리에게 은행 창구 직원이 한 번 물었다. 혹시 지인에게 빌려주시는 건가요? 요즘 이런 식의 가족 사기가 많아서 마침표. 유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시아버지 사업자금이에요. 직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 7천만 원이 유리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날, 오병철은 자신의 가족 단톡방에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2단계 완료. 다음 주 3단계 시작. 3단계 대시 친정 공략 5천만 원. 이것이 가장 비열한 단계였다. 정훈과 오병철이 유리의 친정어머니를 찾아간 것은 낮 시간, 유리가 카페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다. 두 사람은 말쑥한 차림으로 나타나 1시간 동안 어머니를 공략했다. 어머니, 유리 씨한테는 비밀로 해주셔야 해요. 알면 걱정해서 잠도 못 잘 테니까요.
딸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무기로 썼다. 딸이 걱정할까봐 비밀로 해달라는 말은 어머니의 판단력을 유리로부터 차단하는 장치였다. 오병철은 자신의 공장 규모와 자산 목록을 상세히 늘어놓았다. 반드시 갚겠다는 다짐과 함께 공증 서류처럼 보이는 가짜 각서를 내밀었다. 법적 효력이 없는 종이였지만 노인에게는 공식 문서처럼 보였다. 어머니는 평생 모은 적금 5천만 원을 깨서 건넸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훈이 말했다. 아버지, 이제 단물 다 뺐죠. 오병철이 답했다. 4단계 준비해. 카페명의 이전이 마지막이야. 4단계, 미완, 대식 카페명의 탈취. 4단계의 계획은 이랬다. 정훈이 유리에게 접근해 카페 경영난을 핑계로 사업자명의 변경을 유도하거나 위조 서류에 유리의 서명을 받는 것. 카페를 정훈 명의로 돌리면 사실상 유리에게는 준서와 살 집 한 채만 남게 된다. 이후 이혼 소송을 유리 쪽에서 먼저 제기하도록 유도하거나 정훈이 자발적으로 이혼을 통보한다. 돈은 이미 사라졌고 법적으로 추적하기 어렵도록 대포 법인과 명예 분산이 완료되어 있다. 완벽한 범죄. 단 하나의 변수를 제외하면 제사장, 뒤집힌판. 유리가 변한 것은 친정어머니의 고백을 들은 날이 아니었다. 그보다 일주일 전이었다. 어느 날 저녁, 유리는 정훈의 옷에서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다. 안산 공장 소재지가 아닌 경기도 외곽 주소가 적힌 주유소 영수증이었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다. 하지만 유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주소를 사진으로 찍어두었다. 그 다음 날, 정훈이 지인 변호사에게 전화하는 내용을 욕실 환풍기 소리 사이로 흘려들었다. 마침표 사인 받는 건 다음 주가 좋겠어. 걔가 요즘 좀 눈치 보는 것 같아서. 걔. 유리는 그 단어를 들은 순간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유리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날 밤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훈의 서브 차량 내비게이션을 확인했다. 같은 시골 주소가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다. 정훈이 해외 출장이라고 했던 날짜에도 병원에 있다고 했던 날짜에도 그 주소로의 경로가 검색되어 있었다. 유리는 탐정사무소를 찾아갔다. 개인 의뢰였다. 비용은 카페 비상금으로 충당했다. 경기도 이 주소에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관련 법인 정보와 실소유주를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오장훈이라는 인물의 전혼인 기록과 금융거래 이력도요. 사흘 후 탐정이 가져온 자료는 유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오정훈에게는 유리가 두 번째 아내가 아니었다. 세 번째였다. 첫 번째 아내 대시 이혼 후 3천만 원 분쟁. 합의로 종결. 두 번째 아내 대시 이혼 후 4천만 원 분쟁. 역시 합의. 두 여성 모두 이혼녀였고 어린 자녀가 있었으며 담보 가능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유리는 탐정 사무실에 앉아 그 서류를 천천히 끝까지 읽었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손이 떨리지도 않았다. 다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확정되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내려치는 망치 소리처럼.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먹이로 보았다. 좋아. 그러면 나는 사냥꾼이 되겠다. 제5장 역사냥의 시작. 유리는 친정어머니의 고백을 들은 날 비로소 자신이 파악한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았다. 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오열했다. 유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울지 마. 아직 우리가 지지 않았어. 아직 카페명에 이전 안 했어. 아직 다 안 뺏겼어. 지금부터 내가 뺏긴 것도 엄마 것도 전부 되찾아올 거야. 유리는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했다. 첫 번째,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 탐정이 수집한 자료, 내비게이션 주소, 전 아내들의 피해 정황을 바탕으로 조직적 결혼 사기와 상습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준비했다. 두 번째, 증거를 직접 수집하러 가다. 그날 밤, 유리는 검은 옷을 입고 경기도 외곽의 그 주소로 차를 몰았다. 창고 뒤편 깨진 유리창 너머에서 그녀가 목격한 것은 상상보다 훨씬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수십 개의 플라스틱 수거통에 가득 쌓인 유통기한 만료 건강보조식품들. 외국인 노동자들과 신우이 오정미가 아세톤으로 라벨지를 지우고 새로운 날짜를 찍어 재포장하는 작업 라인. 한쪽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흰 알약들이 무허가로 소분되고 있었다.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니다. 먹는 것을 속이는 거다. 이 쓰레기들이 전국의 불특정 다수에게 팔려나가고 있다. 유리의 분노는 차갑게 굳었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손으로 동영상을 촬영했다. 그리고 사무실 창문 밑으로 기어가 녹음 버튼을 눌렀다. 정훈과 오병철의 대화가 선명하게 담겼다.
남유리 끄년 아파트로 7천 뜯어내고 장모년한테서 5천 마침표. 이혼녀에 딸린 년이라 가정을 갖고 싶어 안 달란 걸 이용하니까 식은 죽 먹기 마침표. 카페 명의도 슬슬 우리 쪽으로 돌릴 방법 알아봐라. 단물 다 빨아먹고 버려야지. 유리는 어둠 속에서 혼자 웃었다. 소리 없이 길게. 너희가 나를 멍청한 년이라고 했지. 좋아. 조금만 더 그렇게 생각해줘. 세 번째. 정훈의 전 아내들을 찾아갔다. 두 여성은 처음에 경계했다. 하지만 유리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자 두 사람 모두 입을 열었다. 첫 번째 아내는 증인으로 서겠다고 했고 두 번째 아내는 그동안 혼자 가지고 있던 정황 증거들을 넘겨주었다. 조직적 상습 사기. 피해자가 셋. 이제 사건은 단순 부부 사기가 아니라 검찰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규모가 되었다. 제6장 망치는 동시에 내려친다. 변호사 황지수는 자료를 검토하며 말했다. 남유리 씨, 이건 제가 10년 법조 생활에서 가장 완벽하게 준비된 피해자 측 자료예요. 오히려 제가 배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동시다발로 칩니다. 그래야 저들이 대응할 틈이 없어요. 황 변호사가 펼쳐놓은 작전은 이랬다. 디데이 오전 9시. 법원의 기숙 합류 결정이 집행된다. 오정훈, 오병철, 오정미, 권순자 명의의 모든 계좌와 대포 법인 계좌가 동시에 동결된다. 출금도, 카드 결제도, 인터넷 뱅킹도 전부 정지된다. 디데이 오전 9시 30분.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법 유통 단속반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경기도 창고를 급습한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디데이 오전 10시. 검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상습 사기 상권 연결. 디데이 오전 11시. 유리는 카페에서 평소처럼 커피를 내린다. 디데이 아침이 밝았다. 유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켰다. 오전 9시 12분, 오정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남유리. 내 통장이 왜 막혀? 이 미친년아. 평소의 다정한 목소리는 사라지고 짐승 같은 고함이 소화기를 찢었다. 유리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커피 한 모금을 마셨다. 아, 가압류. 맞아. 내가 신청했어. 당장 안 풀어? 좋은 말로 할 때 풀어, 이년아. 그 순간 소화기 너머로 신우이의 비명이 들어왔다. 오빠. 공장에 경찰이랑 식약처가 들이닥쳤어. 다 수갑 채우고 난리야. 찰나의 침묵. 그리고 정훈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유리야 마침표. 유리야,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잘못했어. 다 돌려줄게. 진짜로. 이자까지 다. 제발 취하해줘. 응? 준서 생각해서라도 마침표. 준서. 유리는 카운터 위에 놓인 준서의 그림을 바라보았다. 어제 아이가 엄마 가게라며 그려준 그림이었다. 서툰 선으로 그려진 카페와 그 앞에 서 있는 두 사람. 더러운 입으로 준서 이름 꺼내지 마. 유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법정에서 봐, 오정훈.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다. 카페 안은 고요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스팀을 내뿜는 소리만 가득했다. 유리는 유리창 너머 흐릿한 도심을 바라보며 숨을 내쉬었다. 끝났다. 제7장 판결문. 법정 공방은 예상보다 빠르게 끝났다. 증거가 너무 많았다. 피해자가 3명이었다. 범행이 조직적이었다.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오정훈 대시 징역 5년, 추징금 전액. 오병철 대시 징역 7년.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 포함, 중형. 오정미 대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천만 원. 권순자 대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가압류된 자산에서 유리의 대출금 7천만 원, 친정어머니의 5천만 원,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이 전액 강제 징수되었다. 법원은 혼인 무효를 선고했다. 유리의 서류에서 오정훈이라는 이름이 완전히 지워졌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다. 정훈의 첫 번째, 두 번째 아내도 공동소송에 참여해 피해액의 일부를 돌려받았다. 유리가 법정을 나서던 날, 두 여성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첫 번째 아내가 먼저 말했다.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저도 그냥 묻어버렸을 거예요.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이긴 거예요. 에필로그, 다시 시작되는 하루. 몇 달이 지났다.
비가 내리는 어느 오후. 카페의 유리창은 여전히 빗방울로 흐릿했다. 하지만 유리의 눈은 맑았다. 엄마, 나 오늘 받아쓰기 100점. 우비를 입은 준서가 문을 활짝 열며 뛰어들어왔다. 그 뒤로 우산을 접은 친정어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다. 어이구, 우리 준서 장하다. 유리는 카운터에서 나와 아이를 품에 꼭 안았다. 준서의 체온이 따뜻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스팀을 뿜어냈다. 커피 향이 카페를 가득 채웠다. 더 이상 씁쓸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유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속에서도 카페 간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쌓아 올린 요새.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한 것. 비가 그치면 햇살이 온다. 그것을 이제 너무나 잘 안다. 유리의 진짜 삶은 대시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다.